캐스팅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섭외, 이제 제 것 같은 경우는 배우들 캐스팅 감독님 다 전적으로 진행을 하셨지만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가장 관여하진 않았지만 그 배우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 세팅하는 거, 섭외하는 거, 뭐 공간 필요하면 이제 공간에 필요하는 거, 섭외하는 거, 뭐 공간에 협조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지자체나 이런데 그런데 구하는 거, 가장 중요한 스태프들의 이제 삼시세끼를 아침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간식 뭐 줘야 되지? 뭘 주면 힘을 내서 영화를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화 끝나면 촬영장 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뭐 버리고 그 다음날 필요한 비품 사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이 영화가 돌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이제 그 과정 관리 진행 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다 했다는 건 아니고 프로듀서, 그러니까 제작 파트의 일이 그렇게 많고 저는 그 안에서 몇 가지 롤들을 이제 진행했었죠. 그러니까 각본이 있으면 그 각본대로 촬영을 진행하기까지의 전반적인 물밑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준비들을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 이후의 작업들도 하시는 거고요. 네, 여러분. 네, 저도 좀 얘기해. 네네네네, 감독님도 얘기해 주시죠.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영화 작업의 PD의 역할이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 걸쳐 있으나 특히나 독립영화의 PD의 역할은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뭐 지원을 받든 아니면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내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감독들이 자기가 대본을 쓰고 지원을 받든지 자기 돈을 쓰든지 내 영화를 도와줄 PD를 하나 섭외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끝까지 달려봅시다. 그리고 영화가 다 끝나면 PD와 빠이빠이 그리고 영화제를 다니면서 혼자 다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독립영화의 그 돈이죠.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사실은 PD님들이 그렇게 힘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투자자들이랑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몇몇 롤들을 하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같이 영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시나리오가 뭐 제대로 나와 있는 상황가 아니었고 그냥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그 전 작품이 제 전 작품이 스틸 플라워였는데 그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과 저도 같이 하고 싶었고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구체적으로 영화 안에서 예를 들어 아이가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어쩌면 좀 뜬금없을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밤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배역을 정할 때 감독에게 뭐 물론 당연히 마지막 결정을 일임해 주시지만 거기까지 끝까지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지점은 매우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독립영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독립적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기에는 매우 지치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독립영화 현장의 PD들이 그냥 번아웃돼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독립영화 안에서 PD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인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감독도 그걸 만들어내 줄 수가 없고 어디서 투자를 다 받아가지고 되는 작품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작년 올해 튼 모든 독립영화는 그 뭐라 그러죠? 제작비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뭐 P&A 비용조차도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독립영화라고 알고 계시는 이름 있는 모든 영화도 제작비 회수를 전혀 못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무모한 게임에
PD에게 어떤 역할을 쥐어주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안보영 PD님과 했던 이 작업들 가운데는 수많은 행운과 많은 노력과 그래도 저희들은 결국 월세는 내고 그리고 월급도 줄 수 있었던 진짜 영화가 준 선물 같은 우리 능력이 그랬던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도움들 가운데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끝까지 해본 것 같아요. 안보영 PD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터 같이 하신 셈이고 맨 마지막에 배급까지 해내셨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계 안에서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하신 셈이고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당연한 수상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제가 못 받아서 좀 삐지긴 했지만 그러나 충분한 예예.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 박성근 감독님께서 안보영 감독님의 어마어마한 칭찬을 지금 계속 해주셨는데요. 두 분이 그 꽃이 3부작이잖아요. 그럼 그 세 작품을 다 같이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 꽃만 같이 하신 거세요? 그렇구나. 두 분이 그럼 처음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재작 2015년 겨울에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 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태희 배우님을 제가 좀 세월호 관련한 활동. 그 감독님은 그 2014년 이후에 이제 세월호 관련 이제 영화인 행동 천막 이렇게 같이 매일 단식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피켓팅하고 할 때 알았어요. 근데 전 몰랐는데. 존재를 알긴 했었어요. 존재. 제가. 진짜 잘 보이죠. 네. 어디서 되게 잘 보이시고 이렇게 어디서 사실은 그 해에도 부산영화제 때 지나가다 봤는데 하담 배우님이랑 네. 감독님이 이제 그때 들고 네네. 듣고 있어요. 계시랑 네. 아니죠 스테플러 2014년에 15년에 15년은 스티플러. 스테플러 이제 프랑 그 판넬이랑 세월호 이제 판넬 들고 서 계시 그 저도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선뜻 가까이 가기가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포스가 깡패 같은데. 깡패 하여튼 그 묘한 포스가 이렇게 십경 감독님 뭐 네. 이렇게 인사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던 어쨌든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 이제 부산 영화제 때 저는 이제 다른 영화 이제 배급하는 작품으로 이제 갔었고 감독님 이제 스테플러 이제 오셨고 김태희 배우님이 중간에 티켓을 구해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스테이플러를 이제 봤어요. 봤는데 스테이플러 꼭 보셨으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인데 초반에 보면서 또 동일하게 제 꽃과 동일하게 정하단 배우가 이제 원탑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초반에 그 분위기가 너무 이제 쉽지 않은 영화여서 하나님에게 무슨 짓을 하기만 해봐라. 영화가 뛰쳐나갈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다행히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을 한국 영화에서 되게 쉽게 되게 도구적으로 맥락 없이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 특정한 마음대로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되게 너무 이제 노이로제 같이 그런 게 좀 있기도 해서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끝까지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그 상황 그 계급에 처한 여자 아이의 어떤 노동의 존엄과 독립과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감사하다고 했죠. 영화 보고 나서 다른 그러니까 소위 그런 식으로 다뤄지지 그때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희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의 오류가 서로 있는 것 이제 같아요. 술자리였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들꽃으로도 그 전에 갔고 스틸플러로 두 번째였으니까 저희들끼리 그냥 아무나 오라고 이렇게 술자리를 했었는데 한신포차에서 거기를 그때 오셨어요. 들꽃 개봉 스티플러 상영 들꽃은 파티였어요. 개봉이었고 들꽃 상영 파티였어요. 그때 오셨어요. 네네.
근데 안부영 PD님 다이빙벨 나쁜 나라 뭐 시네마달에 뭐 유명하신 분이고 그해 여성 영화인상을 받으셨죠.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야 아무 짓도 안 해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담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더 나쁜 일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되게 인상에 남았어요. 되게 나한테도 중요한 지점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서독재 한독협 한국독립영화협회 거기에 신년회에서 뵙고 하자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일하던 시네마다이라는 회사에서 딱 그 다음에 부산에 이제 끝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신한테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백수니까 맞다. 원래 쉬려고 나왔었고 제가 일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제작을 맡아주세요라고. 저는 사실 그 전에 극영화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다큐멘터리만 하고 극영화 단편만 한 적 있어. 이제 몰라서 잘 모르니까 알았으면 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 영화 내용에 대한 그런 질문을 또 해보고 싶은데 그 기획에도 참여를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그 후반부에 하담이한테 그 해별이에 대해서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막 물어봤는데 하담이가 대답으로 약간 엉뚱한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걔는 11살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아마 보시는 분마다 좀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보영 PD님이나 그 박성현 감독님은 그 의미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같이 보기도 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그 면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하담 배우가 그냥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쓴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애드리브예요 그러면? 전혀 없었고 네네. 애드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드립이라는 단어를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지점들이 네네네. 있는 건데 뭐랄까 그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 컷이 어떻게 됐던 거죠? 밖에서 찍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밖에서 찍고 바깥에 뛰어나가는 장면을 먼저 찍고 있었죠. 그러니까 밖에서 먼저 뛰어나가는 장면을 먼저 해별아 그러면서 나가는 장면을 먼저 찍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조명도 밖에 있었고 아내가 없었죠. 아예 없진 않았어요. 아 그랬나? 안을 찍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니 밖에를 찍고 이제 있었고 예. 찍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 개봉한 지가 좀 돼가지고요. 작년에 개봉을 해가지고 네 지금 기억을 더듬고 계십니다. 밤 새벽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담 배우를 그 장면 시나리오 그 장면이 있었고 그 전에 너무 힘들고 이미 지칠 만한 정말 이렇게 고갈될 만한 이제 장면을 찍었어요. 뭐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런 장면들을 찍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서 그 이제 들어와서 이 몸씬을 하고 나서 이제 하담이 찍어야 되는데 잘 어떻게 할까를 이제 감독님이랑 잠깐 나가서 하담 씨랑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기억이 다 다르군요. 저희가 하담이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 영화 초반에 찍었어요. 전반 시즌 1에 찍은 거예요. 예, 그건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하담 배우가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잖아요. 카메라는 저 바깥에서 뛰어나오는 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스텝과 이런 사람 다 바깥에 있었어요. 뛰어나가서 해별아 하는 그 카메라는 저 언덕 같은 데 위에서 밑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집 안에는 사실은 얘가 뛰어나가기 전에 저랑 하담이만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 감정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하담이 다치면 야! 너 내가 지금 막 뭐라고 막 하면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배우들을 그걸 시킬 수 없으니까 앞에서 막 하면 그러니까 둘만 서로 보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고. 감독님 연기 진짜 잘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뛰어나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뛰어나가기 전에 저한테 걔는 11살이에요 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찍혀지고 있는 순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뛰어나가서 해봐라 하면서 뛴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집 밖에서 뛰어나가는 장면인데 그 집 안에서 저는 나한테 왜 그러지? 뭔가 알 수 없는 뭐 깊은 부끄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안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뭐 11살이에요 하는 장면 결국 나중에 찍었지만 제가 시나리오 안에 쓴 게 아니라 정하단 배우가 그때까지 찾아낸 것이고 그 단어는 3년 동안 한 캐릭터를 3년 동안 지난하게 연기를 해내면서 감독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언어였다고 생각하고 저라면 그렇게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새롭게 알았네요. 그 대본에 없었다는 거를 그래서 되게 더 지금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요, 선착순 3명에게 뭐 좀 더 받을게요. 근데 선착순 3명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근데 꼭 질문 아니어도 되고 감독님, PD님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다던가 이렇게 뭐 편안하게 대화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자리 먼저 할게요. 명호야, 박명호. 예, 박명. 그 집이 예. 방 안은 전혀 비추질 않는데 네. 그 섭외 문제였네. 어떻게 된 거였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박명호가 이게요. 집이 방을 놔두고 다 그냥 그 마루- 마룻바닥에서 자고 밖에 텐트 치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배드들이 있고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집이 그렇게 허름하지도 않은데 왜 새 집을 자꾸 방을 안 쓰고 구하는지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두 삼순네 집, 하담 씨가 살았던 집과 명훈의 집 두 군데 다 이제 감독님이랑 조 감독님이 진짜 막 백방 돌아다니면서 구하신 곳인데 두 곳이 삼순네 집은 그나마 얼마 전까지 사람이 살던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고 신의 집은 거의 그냥 폐가였어요. 예, 그냥 그 사실 마루장도 이렇게 밟으면 무너지고 이래서 다시 수리해서 빠졌어요. 하고 막 이랬던 어. 감독님 그 집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토사가 있잖아요. 그 토사도 많은 공정 작업을 거친 거예요. 동네 인부분들 이제 모여서 삽질해서 흙도 좀 걸어내고 스태프도 되게 고생하고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풀도 다시 베어내고 막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듦새를 이제 만든 건데 감독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그 집을 섭외를 해서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방 쓰지 마시라고. 왜냐면 방을 그게 갑자기 이사를 가셨나 봐. 아주 오래전에 살림이나 이런 뭐 사진 막 이런 게 있고 옷장이 이제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근데 고양이가 좀 죽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다 힘든 걸 할 수 있어도 이것까지 스태프들한테 같이 뭘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렸는데 감독님 굳이 명호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무슨 되게 인간의 어떤 평범한 사이클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씻고 들어와서 마루에 앉았다고 해서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이런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 방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방 빼고 방 꼭꼭 닫아놓고 저희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만. 맞아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도 마루에서 많이 자기도 했지만 덥고 모기 많고 모기장 치고 그 안에서 있는 게 시원하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토사가 산처럼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누워서 옆으로 보면 바로 옆이 산인 거예요. 그냥 하늘이에요. 그 되게 프라이빗한 장소로 되게 느껴졌어요. 저 장소를 토사 때문에 결정한 건 아닌데 거기 가서 제가 명호처럼 누워봤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딱 보면 옆에는 하늘이 있고 바로 옆엔 토사지만 풀들이 많은 산이 있고 자기의 어떤 공간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너무 무섭고 그리고 그 아이가 와야 되는데 아이를 방 안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둘을 한 방에 재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방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3,500만 원씩 사이좋게 나눠서 잘 수리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꾸 왜 새 건물 구해가지고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또 아까 손 드셨던 분, 네네 앞에 분 손 드셨는데, 저희가 이게 또 뭐 이렇게 굿즈인가요? 색깔. 책갈피요. 제 꽃 책갈피 이거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한 그럼 분. PD님이 나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질문하신 분에게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여성 캐릭터를 단편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소모하지 않게 하신 작품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고 되게 그런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소비하려고 해서 이번 제꽃에서는 어떻게 여성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하셨는지 기획 단계에서나 이럴 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는 절대 찍으려 하지 않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어쨌든 주되게 트리트먼트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감독님, 우리 작가님도 계시고 작업을 이제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더 많은 풍부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트리트먼트를 보고 나서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실제 영화에 나온 여성들 캐릭터가 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와 이 해별이의 관계의 어떤 밀도나 관계 성격이 유사한데 엔딩 자체가 아예 다르고 되게 비극적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되게 주되게 진경 캐릭터가 그 전에 시나리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제가 느끼기엔 되게 단편적이고 되게 독하고 나쁜 년처럼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그런 어떤 납득이 잘 안 되는 캐릭터로 이제 그려져 있었고 삼순도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삼순 캐릭터도 삼순 캐릭터는 지금 캐릭터보다는 훨씬 더 좀 입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어떤 모성애 갖고 있는 어떤 엄마, 모든 걸 품을 것 같은 돼지 같은 저는 이 영화에서는 좀 그런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 그런 게 좀 아니었고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으나 결국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더 차갑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처음에 이제 됐었던 건데 저는 무엇보다 두 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를 하다 보면 영화의 엔딩이 결국 그걸 만드는 감독의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엔딩에 고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세계를 희극으로 바라보냐 비극으로 바라보냐 단순화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세상에 너무 흉흉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굳이 영화에서까지 이 아이들을 어떤 극단의 상황에 내몰아야 될까? 이런 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들고 스테이플러를 이어서 이제 3부작이 이제 마지막인데 개인적으로 그 들꽃과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여정을 거쳐온 캐릭터인 거죠. 저희한테는 그랬거든요. 이게 독립적인 제 것으로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작업을 당연히 하기도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의 자존을 잃지 않으면서 견뎌온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보기 드문 여성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커온 캐릭터라고 하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해별이의 관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 진경 같은 경우는 약간 제 나이 또래 여성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랑은 그게 사랑인지 어떤 건 정확하게 사실 뭔가
부정할 순 없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남자의 캐릭터가 그렇고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게 그렇고 그런 거라고 하면 이 여자 역시 이해될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비치거나 쌍년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이 여성이 지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뭐 착하게 그리거나 좋게 그리거나 이런 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 많은 여성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 관객이나 영화를 만드는 여성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납득 가능하게 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 그래서 오히려 영화 자체 감독님 트리트먼트 자체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되게 비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기는 해도 그거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제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차원 맥락에서의 고민들을 감독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고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처음 작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동지처럼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어떤 무지하다는 인정을 하지 않고 캐릭터를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그런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언제나 여성 캐릭터가 됐든 남성 캐릭터가 됐든 어떤 상황 안에서도 소모적이거나 뭐 파편적이거나 아니면 삐뚤어져 있거나 같은 것은 영화적인 창작에 대한 욕구와 인간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고 저의 트리트먼트 안에서는 어쩌면 창작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렬한 것이었다고 하면 어떤 순간들, 모먼트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더 간절한 것이었다고 하면 실제로 영화를 더 깊이 준비하고 그 캐릭터들이 인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배우들을 보고 그리고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래야 좀 나이가 제 47인데 이제 좀 배워가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여성주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전 영화들을 찍으면서는 중년 남자가 왜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느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예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스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성 캐릭터를 불통 튀기게 만들고 막 이러는 아니 그거는 여성만의 문제도 아닌